노이즈가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다.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말 신경망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액티비티가 이제 다운스트림 하이라키를 따라서 신경망을 거쳐가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어떤 센소리 에비던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하이어도에서 뭔가 좀 하여튼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이즈가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한다. 점이 뭐냐면 요게 이제 제가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랑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를 쭉 다 관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네 개의 식으로 관점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이고요. 이제 이게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이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가 그래도 펄셉추얼 프로세스에 좀 더 가깝고 그래서 에피스테믹 쪽에 좀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는 프라그매틱 액션 쪽에 좀 가깝다고 해서 원래 이게 딱 두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데 이 그림처럼 사실 제가 그림을 조금 더 그레디언트하게 바꿨을 텐데 이제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다시 깨달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과연 AI로 Artificial Intelligence로 넘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요 Variational Free Energy 쪽은 어쨌든 간에 약간 Generative 모델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Self-Supervised Learning이 좀 많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Epistemic 얘기를 하다 보니까 Structural Learning 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연결고리가 요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프래그매틱은 당연히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이런 Success Representation 같이 요즘 가장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보면 좀 그래도 이렇게 파랄하게 가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인트로셉티브 AI도 저는 여기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reinforcement나 success representation에 이런 것도 이제 이 굉장히 액티브 인프런스의 이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와 결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 세 개가 이제 요 세 가지 꾸러미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필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요새 월드 모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 위쪽에 스트럭처 러닝 쪽의 월드 모델링인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딱 갈라서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석세스 리프레젠테이션에도 약간 이 스트럭처 러닝 들어가 있고요. 모든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항상 어떤 목적이 필요한데 그 목적, 그러니까 약간 프라그매틱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순수하게 정말 월드 모델링만 하는 건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끝에 가서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쪽도 프라그매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나눴습니다.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 그러면 정말 어떤 기여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이 둘을 그러니까 연결한 거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개를 연결을 안 하려고 안 했다기보다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네. 할 게 많으니까 딱 전문가들이 사실 굉장히 스페시픽한 도메인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톡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 필드에서는 칼프리스톤이라는 그 약간 대가의 그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에너지가 뭐 저희가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하나의 유니파이드된 렌즈를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것 같고, 이전에는 따로 떨어져서 이게 발전되면 약간 단점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기가 참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되면서 렌즈가 갖춰지면 계속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학생한테도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죠? 그분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계속 이런 관점이 제공이 되고, 그럼 거기서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떠오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그쪽 연구를 하게 될 거니까, 제 생각에 이 프리에너지 프린시플 덕분에 앞으로 계속 이걸 다리 놓는 연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초반 때 학부를 다녔었는데
그때도 레인포르스먼트 러닝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전공인데 그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레인포르스먼트 러닝을 배우기도 했고 저는 또 이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심리학과 가서 레인포르스먼트 학습 과학 뭐 이런 걸 배웠었는데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저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전혀 그 모티베이션을 못 느끼는 네. 그냥 공학 수학 배울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걸 내가 왜 배우고 있지? 그때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들이었고 이렇게 어떤 관점이 없었으니까 뭐큰 그림이 없었으니까 못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걸 진짜 좀 웬만하면 좀 빠른 얼리 피어리드에 이걸 맞아요. 가르쳐 줘야 공부를 왜 하는지. 네. 근데 우리가 좀 가르치는 게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저희가 해야 될 이 어떤 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그리고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저희가 할 얘기라서 제가 갖고 온 거고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왔어요.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한 부분인데 가장 저 상위 단계에 있는 저 제너레이티브 소스가 무엇인가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주제가 뭐냐면 인터널이 무엇인가. 저 얘기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터널 이제 예. 인트로셉티브 AI에서 인터널은 또 결이 좀 다른 얘기지만 맞아요. 요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저 인터널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게 끝까지 들어가면 저게 무엇인가.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는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왠지 답을 갖고 오신 것 아니 같은데. 뭐 그건 아닌데 스파테니어스 노이즈 지금 뭔지 뭔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사실 답은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해본 네. 관점들이고 또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걸 느꼈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네. 뭔가 없는데 결국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이 실체가 없는데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교수님과 좀 깊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게 무엇인가? 그래서 요것도 이 하이라키컬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요번에는 아까 전에 어떤 픽스드 폼의 스테이시 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평균이 0이고 그냥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그냥 이 뭐 하나의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식을 보면 이거는 그냥 스폰테니스 노이즈예요. 그냥 0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계속 발생된 이게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저 타입 하이라키의 피드백의 원천, 저 프라이어라고 부를 수 있는 저 원천, 그리고 저 스폰티니스 노이즈는 무엇인가?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AI에서의 제네레이티브 모델도 다 원천이 다 저런 노이즈예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거나 하여튼 어떤 무형의 어떤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수 없는 어떤 아비트레리 폼의 펑션들인데 이게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90년대 뭐 피터 다이안과 그 요슈아 벤지오 그들이 젊으셨을 때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고 조프 인턴의 딥빌리프 네트워크나 뭐 볼츠만 머신 이런 쪽에서 이미 제네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강조됐는데 제가 보면 어쨌든 간에 딥러닝 에라로 들어오면서부터 훨씬 더 풍부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제 생각에 제네레이티브 모델 2.0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은데 2.0 시대가 온 게 불과 한 10년 남짓이에요. 2014년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 뭐 거의 뭐 AI 필드에 제 생각에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이고 크게 이렇게 GAN이라고 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GAN과 요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좀 묶이고 다른 걸로 묶여요. 그래서 요거는 implicit generative 모델의 대표 주자로 이제 GAN이 존재하고 있고 variational autoencoder, normalizing flow나 이런 diffusion 모델 같은 거는 이제 likelihood based generative 모델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계열의 어떤 이게 라이클리우드 펑션 모델링을 하면 하여튼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한 10년밖에 안 됐고 여기서 보시면 항상 존재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소스예요. 어떤 제너레이티브 소스인데 이게 다 Z로 표현이 되고, 특별히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폼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겐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뭐 디퓨전 모델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여기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는 그냥 노이즈인 거죠. 그래서 노이즈에서 뭔가가 발생된다.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아주 좀 짧은 정의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시작은 그냥 화이트 노이즈 이런 유닛 가우시안인데 어떤 뉴럴 넷을 거쳐서 이 폼이 이런 식으로 디폼이 되는데 그 디폼 될 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 폼으로 변하도록 요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 AI 필드에서 연구하는 그런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신경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디선가 하여튼 노이즈가 계속 발생해서 우리가 뭐 펄셉추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센소리 에비던스가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가우시안 분포여야 되는가? 반드시 저게 랜덤 노이즈라고 부를 수 있는 가우시안이어야 되는가?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적으로는 익스포넨셜 펑션 패밀리가 여러 방면 계산해서 용이하고 트랙터블 하고 범용적이라고 즉 유즈풀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고 사실 가우시안 분포 말고도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다른 펑션들도 사용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본 미제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리칼 위에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런 식으로도 또 표현이 되고 베르노이는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한 내용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분포들로 의해서 그 모델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스폰티니스 노이즈에 그러니까 반드시 꽂혀야 될 이유는 없어요. 반드시 꽂혀야 될 이유는 없는데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퀘스천은 우리 뇌에서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는 어떻게 코딩이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 궁금하게 하고 있고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도 돼. 이거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왜 노이즈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얼핏 생각하면 되게 명확할 것 같긴 한데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우시안 노이즈도 어떤 패턴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히스토그램을 쌓으면 그냥 어떤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리는 것처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뭔가 이렇게 위 단계에서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유닛 가우시안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스폰티니스 노이즈라고 사람들이 페이퍼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우시안을 에러를 모델링 하는데 쓰는데 그러니까 에러는 어떻게 보면 좀 코노테이션이 그 깔린 의미가 노이즈도 그렇고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이즈를 없애고자 하고 에러를 맞아요. 없애고자 맞아요. 미니마이즈 하고자 네, 보통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의 그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나 지금 에러가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노이즈가 필요하다기보다 뭔가 하여튼 제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원천적 소스가 필요한데 그게 일단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리가 계속 그냥 통계에서는 에러라고 말하는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모델링 할 때도 쓰는 이런 게 들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뿐이지 노이즈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노이즈의 그 선입견이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저게 왜 끝에서 저렇게 가장 상위 단계에서 저런 식의 모델링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더 증폭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제 관점이 있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그 입장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트랙터블 하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지
여기에 뭐가 관련 없이 이것만 잘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포션을,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건 그냥 뭐랄까, 3D 프린터기가 있으면 그냥 머터리얼을 던져주는 거고, 얘가 만들어서 의미 있는 걸 만드는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긴 뭘까? 이 아비트리 폼은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는 어디서 나오는 거고, 무엇일까? 이런 게 이제 막 계속 저는 고민이고. 한 가지만 더 네, 코멘트를 네. 드릴까요? 만약 액티브 인퍼런스가 이제 결국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를 말할 때 액션이 들어가서 하는 게 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그거 좋은 그렇잖아요. 것 같아요. 이런 눈 움직임도 짙어 이렇게 눈이 계속 움직여야 이게 우리가 계속 프레딕션 에러가 조금씩 발생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수업에서도 팔러시 얘기를 좀 했을 때 그 몬테카를로 같은 거 할 때도 그 RL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팔러시는 그냥 랜덤하게 완전히 해도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계속 샘플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팔러시도 완전히 그냥 랜덤 팔러시라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도 이 밸류 이터레이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 지금 앞으로 교수님 나오게 될 슬라이드에서 다 다시 나올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액션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그 트리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한번 그때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주시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09년 10년도 페이퍼예요. 근데 뭐 저희 이미징 필드에서 또 모델링 필드에서 유명하신 이뭐 랜디 맥킨토시나 또는 뭐 빅토르 루덜사 또 구스타브 데코 뭐 이런 분들 롤프 코터 이런 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 2010년도에 계속 내셨던 페이퍼가 뭐냐면 노이즈가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다. 이 노이즈가 우리 홀브레인 다이나믹의 레파토의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거나 또는 이 resting brain fluctuation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커플링도 있고 딜레이도 있겠지만 노이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페이퍼가 나와서 그때만 해도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우리는 그 노이즈는 네게티브한 그런 코노테이션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페이퍼였고 만약에 이분들은 이제 다 모델링 하시는 분들인데 네트워크 다이나믹을 모델링 하시는 분들인데 노이즈 텀을 딱 제거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보던 그런 라지 스케일 플럭추에이션이 없어지면서 이분들은 이 노이즈가 확실히 뭔가 트리거를 하고 그들이 어떤 올디네이트된 그런 오케스트리된 다이나믹 때문에 시작은 노이즈로 시작했지만 이제 어떤 스트럭처된 다이나믹을 보인다라고 했던 게 이런 페이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교수님께 잠깐 얘기 드렸던 페이퍼가 바로 이 페이퍼였는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페이퍼였는데 The Secret Life of a Creative Brain이라고 해서 과연 이 스폰티니스 액티비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페이퍼를 썼는데 교수님도 다 읽어보시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페이퍼는 이미징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제네티브 모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는데 굉장히 인사이풀하고 뭐 지오바니 페줄로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저도 너무 좋아했던 예. 교수님께서 아마 처음으로 이걸 브링업을 하셨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 내용이랑 너무 결이 맞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갖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스폰티니스 브레인 다이나믹이 탑다운 다이나믹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탑다운 다이나믹의 매니페스테이션이다. 그리고 이게 액션 퍼셉션 사이클과 디태치되고 그냥 어떤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때 쓰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탑다운 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spontaneous brain dynamic during resting period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옵티마이즈 한다. 우리가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갖고 있으면 그걸 오히려 최적화시키는데 어떻게 최적화시키냐면 센소리 정보가 없을 때 그때 이 설명력의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억이나 이 사전 지식을 새롭게 해석해서 뭔가 월드 모델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폰티니스 브레인 다이나믹의 역할을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 이 페이퍼를 끝까지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태스크를 하기 전에 그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저블한 브레인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으면서 어떤 태스크가 와도 빠르게 그 태스크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다이나믹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스폰티니스 브레인 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밌는 점은 이분이 이제 도입부의 페이퍼에 뭐라고 쓰시냐면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 20%가 이제 뇌에서 쓰이는데 그 20%의 70%가 이 스폰티니스 브레인 액티비티에서 쓰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컨섬션만 봐도 이게 절대로 노이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피면서 이제 이 페이퍼를 였는데, 저는 이게 이 스폰티니스 브레인 다이나믹이 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의미 있는 어떤 프로세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생각하다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말 신경망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저의 뇌피셜이고 사견이지만, 어떤 하이오더 브레인 에리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있던 서큐트이 있고 뉴럴 앙상블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정말 그야말로 파이어링 패턴이 정말 스폰티니스하게 튀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어떤 이 데이터를 콜렉션해서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그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정도로 어떤 스폰티니스한 액티비티가 튀는데, 그 액티비티가 이제 다운스트림 하이라키를 따라서 신경망을 거쳐가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어떤 센소리 에비던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하이어도에서 뭔가 좀 하여튼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이즈가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한다. 교수님 눈치를 계속 보게 돼요. 무슨 얘기 하시는구나.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판테니어스 닷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처음 그렇죠, 논문도 맞아요. 나오기 시작한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스판테니어스 닷이 너무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랑 스판테니어스 닷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리고 그게 저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정신병리와도 뭐 우울이나 불안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포인트를 치자면 사실 스폰티니스 닷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멍 때리는 수준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왜 최근에 막 한강고수부지에서 멍 때리는 그 테스트, 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냥 우습게 소리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브레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스판테니어스한 액티비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뭔가 이 옵티마이즈, 인터널 모델을 뭔가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혹은 또 세상에 대해서 get ready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스판테니어스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의 어떤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정신병리나 뭐 크로닉 페인까지도 뭐 이렇게 뭔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저희가 통증을 연구하는데 자꾸 스판테니어스 닷을 연구하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 자꾸 이래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것처럼 제 제너티브 모델에서는 이 둘이 연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결국 인터널 모델이 이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로 프로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레스팅 스테이트 fMRI로 클리니컬 뉴로사이언스 연구한 막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레스팅과 마인드 원더링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태스크를 주실 때도 그냥 레스팅처럼 누워 있어라라는 태스크가 아니라, 교수님은 분명히 어떤 그야말로 인스트럭션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줄 텐데, 그럼 뭔가 조금 더 액티브한 이 제네티브 모델을 더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바이오마커의 프레딕티브 파워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냥 레스팅에 비해서,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에밀리 핀이랑 저희 학생이 김홍지 학생이 이제 에밀리 핀한테 가서 한 게 그 인트로스펙티브한 그 하나의 그냥 인스트럭션만 바뀌었는데, 지금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고를 해라라고만 해도 핑거프린팅 그게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로 설명을 재밌네. 자기만의 고유의 어떤 패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작은 인스트럭션이 더 이런 제너티브 자기의 인터널 모델과 비슷한 브레인 액티비티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레스팅 스테이트 자체가 이렇게 어떤 노이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안다면 언제 노이즈에서부터 이렇게 하이어 오더 영역에서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가 시작돼서 그게 어떻게 프로퍼게이션 되는지만 저희가 타임만 알아도 제 생각엔 저희가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레스팅 스테이트 가지고는 그걸 되게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제 못한다 뿐이지.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레스팅 스테이트에 답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그러니까 뿐이지. 약간 레스팅도 사실 정말 생각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약간 uncontrolled mind wandering 네. task인 것에 반해서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컨트롤하면서 coherent한 네. 마인드 원더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핑거프린트 네. 퍼포먼스를 올린다면 되게 좋은 메시지. 왜냐면 에밀리 핀이 네. 최근에 낸 페이퍼가 맞아요. 레스트를 정말 레스트 시켜야 되는가 이거였는데 맞아요. 그럼 생각이 좀 픽스. 달라질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네. 그럼 뭐 이제는 그게 레스트가 아니겠네. 그러니까 결국 네. 불리는 게 이제 정말 마인드 원더링으로 네. 불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인트로스펙티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 지금 딱 여기 브레인의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가 결국에 이 삿의 비밀을 밝히지 않을까. 그럴 저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심리학자의 주제잖아요. 삿이랑 그렇죠. 이모션은.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결국에 그 밑에는 맞아요.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랑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음.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노이즈와 예, 관련이 될 것 예, 같고 예. 여기서부터 막 뭔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네.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뒤도 더 재밌는 네. 얘기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냥 아니, 그건 아니고. 흥분되네 여기서. 네.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나서 안 그러면 너무 지겨우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예, 제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쪽으로 와서 노이즈 오리지네이트 된 제네이트 모델의 그 특성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드예요. 제가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드는 계속 몇 번을 얘기를 드려서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게 발표,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얘기 드렸던 엘보,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에 대한 얘기였고, 결국에 모델 에비던스, 이 엘보가 항상 모델 에비던스의 로어 바운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뭔가, 하여튼,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 식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로 넘어오면서 제가 노테이션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O는 X이고 저희가 말했던 스테이트는 이제 Z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엘보예요. 요게 엘보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요로 넘어가서 분모와 분자가 바뀌고 S가 X가 되고 G가 되고 O가 X가 돼서 요 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G에 given X가 붙어서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게 여기 given O도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요게 X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는 사실 그냥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이건 엘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엘보를 쭉 풀었으면은 요 마지막 식으로 표현이 돼요. 제가 요 식은 이제 제가 그냥 보시는 분들께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보시면 되고, 요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을 따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텀은 expectation value인데, 어떤 확률을 따를 때냐면, 내가 X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럴 확률이, 만약에 내가 Q라면 이 Q를 따랐을 때, 그러면 요번에는 거기서 만들어진 Z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X가 다시 만들어질 확률에
기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코딩 했다가 디코딩 하는 과정에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게 로어 바운드니까 얘는 이제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잖아요. 엘보는 항상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리컨스트럭션 텀도 이것도 이제 가장 잘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계속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의 골이고 두 번째 요 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인코더거든요. 내가 인풋이 주어졌을 때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이 매핑 함수가 인코더인데 이 인코더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prior matching ter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reconstruction term과 prior matching term으로 나눠서 결국에 인코딩 할 때는 인코딩해서 다시 디코딩해서 이 reconstruct 이 x를 다시 잘 만드는가 그리고 이 x의 확률 분포가 z의 확률 분포를 잘 따르는가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Z는 그래서 arbitrary form of probability가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mathematical tractability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 결국에는 이 인코더와 이 디코더를 다시 이렇게 언폴딩 시키면 인코더가 이쪽에 오는 것이고 디코더가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풋을 집어넣어서 어떤 리컨스트럭된 인풋을 다시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줄이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뭐 이해가 되는 주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한 이 함수를 왜 하필 이 평균이 0이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갖고 있는 분산으로 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펑션을 왜 담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왜 이 프라이어 매칭 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갖고 온 게 이제 NYU 딥러닝 클래스에서 요 알프레드 카지아니가 이제 잘 설명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실제 스페이스가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구조 자체는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모델링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점 하나하나를 이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로 다 매핑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를 해가지고 매핑 시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떤 식의 트레이닝을 많이 하냐면 그냥 딱 그 인풋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약간의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베리언스를 주면서 여기다 매핑 시켜서 하나의 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베리언스가 있는 그 버블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이 버블이 이렇게 매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리컨스트럭션 텀은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요 두 개의 차를 줄이는 게 첫 번째 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Z라는 어떤 아비트러리 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비트러리 폼이 이거죠. 이 어떤 우리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우리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자 만약에 리컨스트럭션 텀만 있으면은 레이턴 스페이스로 넘어왔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알프레드의 말은 이제 이 논리는 이건데 뭐냐면 이들 리컨스트럭션을 잘하는 게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이 레이턴 스페이스의 각 점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니까 최대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리컨스트럭션 시킬 때 가장 피델리티가 좋은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텀이 달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벌어지는데 이 텀을 달면서 요게 이제 요식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요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걸 풀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요 텀이 요런 함수로 표현이 돼서 어떤 미니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 이게 분산이고 이 Z들 간의 분산이고 요게 이제 Z의 어떤 평균의 제곱된 값인데 이 텀 때문에 이 점들이 최대로 멀리 가질 않고 계속 어떤 일정 정도의 분산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요 평균 때문에 요 얘네들의 점들의 모든 평균의 값이 계속 0으로 수렴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0에 대한 함수이고, 그래서 결국에 생기는 이 폼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매핑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헥사고널 매핑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주어진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내가 각 센서리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매핑하려면 이런 매핑이 필요한데, 결국에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가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 드린 건 사실 딱 요 하이라키가 하나인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인데,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멀티플 하이라키컬 베이지언 네트워크처럼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도 이렇게 멀티플 레이턴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의 리컨스트럭션 텀과 프라이어 매칭 텀인데, 요게 이제 엘보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라키컬 폼으로 바뀌면은 요 Z가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레이어부터 끝의 레이어까지 여러 개가 생기고, 이제 그야말로 이 Z가 그걸로만 바뀌는 거예요. 멀티플 레이어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Q도 그냥 단순히 센소리 정보에서 레이턴 스페이스로 가는 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제 각 레이어마다 전 단계의 Z와 그 다음 단계의 Z의 트랜지션을 계속 모델링하는 이런 텀들이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이게 수학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가장 먼저 나온 페이퍼가 바로 이 킹마 맥스웰링이 자신들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만들어 놓고 2013년에 2016년도에 이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이 페이퍼가 뭐냐면 그냥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멀티플 하이라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있고 어떤 노이즈 텀을 만들어서 이렇게 샘플링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표현한 건데, 요 텀이 다시 하나 단계 위로 올라가서 똑같은 이 구조가 주어지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멀티플 하이라키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페이퍼가 지금 되게 그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가장 원조격으로 취급받는 페이퍼예요. 근데 이 페이퍼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가 두 개 다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수학적으로 트랙터블 한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인코더, 디코더, 디스트리뷰션 across many layers are unbounded라고 해서, 얘가 바뀌면 얘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 얘가 바뀌면 얘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멀티플 레이어다 보니까 수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서 한동안 한 5년간, 그러니까 AI 필드에서는 5년이면 영겁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생각해 볼 만한 어프로치인데도 많은 모델이 안 나왔던 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디퓨전 모델이에요.